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기죠. 침체기고 하락기예요. 저는 이게 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PD수첩에서 거래 절벽, 아파트 값에 대한 주제로, 그 유튜브에다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그거 보면서 또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집값 전문가마다 이제 얘기가 다른데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이제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셨는데 뭐 댓글도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맞추는 전문가분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보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고 뭐 제 유튜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언 아닌 예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왜 오르냐, 그리고 집값은 왜 떨어지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이제 망할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오늘 봤어요. 어제 올라왔나? 그래서 오늘 봤는데 제가 이거 구독해놓고 보고 있거든요. 거래 절벽과 아파트 값이라는 이제 주제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여기 나오시는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가 달라요. 방송의 주제는 이제 서민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원한다. 이제 뭐 그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망이 다 다르시길래 뭐 짧게 보는 분도 계시고 길게 보는 분도 계시고 뭐 끝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격의 변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며 이런 지수들, 뭐 채권,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름값,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격 변화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해요. 제가 증시를 공부하면서 주식을 공부하면서 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이유 없는 가격 변동은 절대 없습니다.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뭔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올랐네? 왜 올랐지?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전문가고 전문 투자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거를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전망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런 증시 바닥에 흘러가는 거 플러스 정치적인 이유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경제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 메커니즘과 정치적인 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제 유튜브는 플러스 이제 음모론을 봅니다. 쉽게 음모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성경적인 건데 사실은 성경적인 건데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게요. 음모론적인 시각을 같이 봐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음모론적 시각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코인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FTX 사태. 근데 이 FTX 사태도 지금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뭐 음모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부분이니까 재테크의 한 부분이고 투자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가격 변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드리는데 뭐 지금
한참 유튜브 많이 나오시는 그 경제 전문가분들 보면은 부동산 얘기, 뭐 경제 부동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첫 번째는 뭐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러는데 저는 경기 침체 안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를 선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침체가 진짜 완전히 막 경제가 힘들어지는 이런 침체를 말한 게 아닙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고 이걸 말씀드린 거지 경기 침체 안 옵니다. 네, 경기 침체 안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오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이 가격이란 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 자, 세상에 돈이 많아져야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세상에 돈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가격 하락이 오는데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가격이라는 거. 왜 우리 처음에 썸네일 제목이 부동산 가격 왜 오르고 집값은 왜 떨어지냐. 이제 제가 이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건데 결국 가격이 왜 오르고 떨어지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자, 또 하나는 통화량인데요. 시중에 돈이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가 많은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잖아요. 왜 떨어지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다.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도 이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과 상관없이.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이 딱 그런데, 자,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는 거, 적어지는 거는 뭘로 조정을 하냐? 이 금리로 조정을 합니다. 금리 말고도 뭐 양적 완화라든가 양적 긴축도 있지만 크게 보면 금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금리로 조정을 한다. 그럼 반대로 수요와 공급은 뭘로 조절하냐? 정책으로 조절합니다. 우리가 뭐 기름이라든지 뭐 쉽게 부동산 할게요. 예. 부동산도 다 뭐 개발 정책 내잖아요. 국토부에서. 제가 지금 그 김포 이번에 46,000가구랑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것도 제가 영상 찍으려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영상은 내일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린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다. 이거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로 돈이 적어지고 가격 하락이 오는데 그럼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디플레이션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 둘의 차이점은요, 뭐가 있냐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거 항상 우상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상향. 왜 그러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인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 없는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와 디플레이션 효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연준 의장 파월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경제 발전을 이루거든요.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냐?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 제도가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 대출 제도는 누가 해줘요? 은행에서 해주죠. 은행이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계속 일어난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닫지 않으면 재테크 하기 어렵습니다. 재테크를 하기 힘들고 무슨 뭐
뭐 그런 분 계세요. 노동하지 않는 돈, 뭐 불로소득 있죠. 불로소득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게 뭐냐? 그게 재테크죠. 주식이나 투자, 뭐 부동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불로소득으로 일을 하는 거는 뭐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변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지금 성행하는데, 그럼 유튜버도 직업이거든요. 유튜브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유튜브 시대에 그게 뭐 직업이야? 이렇게 이제 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낮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로소득을 나쁘다고 본다? 그분은 농사지세요. 농사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미래의 돈을 당겨 쓴다. 이게 대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니까 투자가 성행해요. 투자가 성행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예요.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이 조세 증가, 세금이 거친다는 겁니다. 누가? 국가에서. 거래를 하니까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10%거든요. 국가 예산의 거의 한 20%를 차지해요. 이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자, 세금이 안 거치면 국가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사업 못해요. 그리고 복지도 못합니다. 복지 안 하면 서민들 다 죽어요. 부자들이 죽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 죽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정말 그런 게 잘 돼 있고,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국가의 세금 정책으로 다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다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의도적으로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세상이.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적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반면에 디플레이션 효과는 뭐가 좋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디플레이션은. 자,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수요가 감소.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감소하죠. 아니, 자, 내일 마트에서 세일을 한대요. 그럼 오늘 가서 시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다렸다 내일 시장 보잖아요. 근데 그 내일이 계속 내일인 겁니다. 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사람 어떻게 하냐면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소비가 감소하면 최저 소비만 해요, 사람이.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안 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심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투자도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럼 물건을 팔라도 팔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부터 자르거든요. 자, 내일 가격이 더 떨어질 때 누가 오늘 사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침체가. 자, 그 다음에 경제가 후퇴한다. 기술 개발 중단합니다. 디플레이션 오면은. 대출 받겠어요? 대출 안 받죠. 자, 사업 중단하고요. 최소 소비예요. 기술 개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후퇴하는 거죠. 다시 지금 문명 사회인데 다시 농경 사회로 가자고 하면은 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농사 짓고 앞으로 넌 직업이 나는 앞으로 그 장래희망이 농부야?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막 주식 전문가 뭐 그런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들, 그런 직업들을 꿈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이 안 거칩니다. 거래가 하락되니까 조세 급감해버려요. 지금이 취득세죠, 취득세.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를 빨리 이 중과를 풀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살아나기 힘들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안 거치니까 국가 운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석가들 모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야 돼요. 어떻게? 돈을 풀어서.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럼 어떤 단계냐? 지금은 이 코로나 경기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한 조치 구간이다. 굉장히 짧지만 아주 힘들지만 굉장히 짧게 갑니다. 자, 우리가 상황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9년 1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어요. 거의 한 3, 4개월 만에 경제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공장 중단하고, 왜냐면 일단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마비가 와버리니까 바로 4월 달부터 연준에서 무제한 돈 풀기, 제로금리로 가죠. 이게 언제까지 푸냐? 1년 6개월 정도 풉니다. 18개월이죠. 10월까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경 2천조를 풀었다. 이거 약입니다, 약. 뭐 4천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3천조라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환율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1경 2천조를 풀었다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돈이 다 쓸려 들어왔어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식, 뭐 다 1억씩, 다, 뭐 주변에서 뭐 1억, 2억 못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자산시장 급등해버려서.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폭등이 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날짜를 잘 보세요. 자산시장이 언제까지 급등했냐면 3월 달까지 급등합니다. 올해 3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 2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래도 잘 뭐 무리 없이 되고, 물론 취득세나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그래도 집도 이제 비싸게 팔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해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하냐? 11월, 12월, 1월, 2월 약 4개월을 합니다. 4개월 동안 잠시 이제 돈 푸는 걸 멈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양적 긴축과. 지금 아마 950억 달러씩 아마 지금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PD수첩 보시면 뭐 2018년 가격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자, 1경 2천조를 풀었죠. 근데 1경 2천조를 걷어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한 반 정도만 걷어들여도 그러면은 6천조? 6천조가 그러면 풀려 있는 거거든요. 1경 2천조를 다 걷어들여야 이때 가격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저는 올해까지라고 봐요. 12월 달까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테이퍼링처럼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지켜볼 겁니다. 언제까지? 3월 달까지. 내년 3월까지. 지금 뭐 다들 뭐 5%, 5%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12월 달에는 0.5% 올리는 게 거의 지금 확실시 됐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4.5%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베이비 스텝 밟은다고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3.25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내년에 얘네가 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5%가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여기서 또 뭐 4%로 가든지 3.5%로 가든지 하겠죠.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5%까지는 뭐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안 보고 3월 달까지 지켜볼 거다. 지금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4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낸다. 얘네들의 목적은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이 제로금리 설명드리려면 왜 제로금리를 가냐 또 설명드리려면 음모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책 리뷰 때만 얘기해드리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년에 시간 대보면 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전세 폭등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격동기가 될 겁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격동을 할 것 같거든요. 분양 매매 시장은
크게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이나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15억 대출이 이번에 풀렸는데 대출 안 해줘도 거래 많이 됐거든요. 서민들이 힘들지 사실은 그런 좀 중상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타격 대출 없이도 집 사는 사람들 은근히 많고요. 금리에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거는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런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뭐 지방이나 수도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타격이 큰 게 지금 서울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PD수첩 보면 무슨 뭐 노도강이 뭐 3% 4%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은 거의 뭐 30% 넘게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사실은 매매 시장의 불경기지 금리 인상 인하는 상관이 있대. 크게 상관없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이 취득세 중과와 DSR 때문에 지금 침체인 겁니다. 금리 때문에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2018년 가격대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서울에 왜 이번에 투기장 안 풀었겠어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서 안 푼 겁니다. 이 취득세 중과와 DSR 완화 정책 없으면 계속 침체가 일어난다. 금리 인하해도 침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내년이 2023년이고 24년에 총선이 있어요.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풀 가능성이 좀 커요. 저는 이렇게 좀 길게 넉넉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민주당이 맨날 안 해준다 그러니까 뭐 180석 갖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다주택 규제를 풀지 않으면 분양 매매 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상하고 그 인상이나 인하 상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왜냐면은 왜 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끼냐면 이 임대차 시장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시장이 지금 현재 월세가 전세 이자만큼 상승해 있다. 이제 또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부동산 상반기에 폭등 온다 그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세 이자만큼 월세가 상승하면 다시 그냥 월세 산다. 사람들이 또 월세 찾는다. 근데 요즘에 전세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전세 이자라는 말도 좀 웃기는데 월세나 전세 이자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전세 대출이 거의 한 80% 90% 나오는데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이자 전세 대출 받고 내 돈 뭐 한 20-30% 이 정도 넣는 게 거의 월세 보증금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월세지. 그럼 이제까지 전세 금리가 쌌으니까 그냥 뭐 집주인한테 월세 주냐, 은행한테 월세 주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살고 월세로 가죠. 왜? 원래 전세는 내 돈 거의 100%로 전세를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세 가격은 하락했고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밑에 지금 기사를 갖고 왔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비싸서 월세로 갈아탔는데 세입자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서울의 주요 단지 월세 가격이 껑충 뛰어올랐다. 집주인들 금리 상승에 월세도 올린다.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집주인들도 다 월세 놓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70-80%.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이자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 몰리죠. 대출이자 상승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연히 월세 올리죠. 어느 선까지 오르냐? 전세 이자만큼. 금리보다 항상 월세가 세거든요. 기준금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전세로 다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제가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거다. 4월 달부터 인하 시작하면 한 6월, 7월부터 아마
폭등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느끼실 겁니다. 무슨 2, 3년, 2023년, 2024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온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제 활동이기 이전에 법률 활동이 더 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한 20% 차지하고요. 법률 활동, 법, 정책, 법률 활동이 거의 한 80%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법과 정책을 바꿀 때마다 돈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가격의 원리, 인플레이션의 원리, 그 다음에 금리의 원리, 돈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봄이 온다. 좋은 시장이 온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쌀 때 사 놓으셔야 되고, 비트코인도 거래소가 잘못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중에 한번 영상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PD수첩 보니까 저도 좀, 그 댓글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